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내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하루 종일 눈치 보기 장세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코스피가 7일 연속, 7거래일 연속 올라줬다는 거. 그래서 연말보다는 분위기가 훨씬 좋다는 거. 이 분위기가 계속 갔으면 하는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자, 진단 한번 해보죠.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얘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가 올라갔다 오늘은 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역시 중국이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런 기사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뭐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먼저 한 겁니다만 중국 쪽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됩니다만 확진자가 일부 기사에 따르면 며칠 전에 8억 명 얘기 나왔었거든요. 지금 공식적인 집계는 뭐 거의 불가능하고 WHO에서도 축소 발표하고 있다라 해서 믿질 않고 있어요. 심지어 이번 주에 보고한 중국의 WHO의 이번 주에 사망자입니다 이러고서 보고한 숫자가 640명이라고 하니까요. 네. 뭐 솔직히 좀 믿고 싶지가 않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좀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 그래서 단기 비자 제한을 얼마 전에 걸어서 이번 주 초부터 이제 그 시행을 하다 보니까 유독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 좀 까칠하게 좀 나오고 있고 그저께 기준으로 맞불을 놓는다 그래서 단기 비자 제한도 했는데 어제 저녁 발로해서 경유 비자라든가 도착 비자 같은 조금 별단의 그 종류의 비자도 허용을 당분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보복성 조치들이 조금 더 계속 나온다 아니면 급이 조금씩 올라간다 이런 좀 뉘앙스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은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약세 분위기, 특히 항공주라든가 뭐 여행주 또 뭐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뭐 화장품 이런 쪽으로 해서 골고루 조금은 이제 약보합 정도 흐름이 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한 우려, 이것도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또 일본하고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좀 냉소적인데 미국이 중국을 더 견제하고 있는데 미국한테는 또 이렇게 왕래에 대한 제스처를 취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이게 중국에서는 한알령이라고 또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온 단어이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만 좀 이렇게 야박하게 구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일본도 같이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야기의 끝에 나오는 멘트를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게 되면 자기네도 그때 변화를 가져가겠다라는 멘트가 달려 있어요. 여지는 좋죠, 여지. 그게 달려 있다라는 건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볼 때는 시간상 어느 정도 제한적인 악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풀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그렇게 됐을 때는 중국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추진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감안하면 뭐 지금 1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지만 1월 말이 넘어가고 2월로 넘어가면 사실 이 부분은 저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 악재는 악재지만 이게 시간 제한이 걸려 있는 악재다 보니 약간의 조정으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당장은 뭐 그렇습니다만 이게 뭐 시간을 두고 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데 또 하나 복병이 있어요. 리오프닝주 공매도 물량이 이렇게 곳곳에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소비주들하고 화장품이 많이 있는데 지금 비자 발급 관련돼서는 단기적인 악재를 맞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 다른 방송 코너에 나갔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가 이번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공매도 계속 쌓였었는데 이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특히 화장품 쪽은 중국의 로컬 업체의 성장이 워낙 가파라서 국내에서의 중소형 화장품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지 꽤 오래됐습니다. 특히나 왕홍이라고 하는 그 마케팅을 통해서 중에서 온라인 통해서 성장했던 로컬 업체들 때문에 현재 이 공매도가 쌓여있는 물량은 단시간에 빠르게 회수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회수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 중국 소비주들이 성장 모멘텀을 찾기에는 현재 단순한 리오프닝 방역 완화 단계로만 가는 상황에서 기대하기에는 기대치가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카지노 같은 경우는 기대 심리가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급증하면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좀 아쉽게도 이번에 경유 비자 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하고 이 비자 면제 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의 수요가 좀 줄어들 거 아닐까? 이런 좀 우려가 반영돼 있어서 단기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화장품 쪽은 산업 전체적으로 성장의 모멘텀을 좀 잃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공매도 물량이 쌓여도 해소되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카지노라든가 여행 관련주들은 좀 다른 시각이에요. 이 부분이 아주 장기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단기적으로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쪽 카지노라든가 면세점 관련 쪽에서는 뭐 출렁거릴 때 좀 눌림이 있을 때마다 좀 비중을 좀 눌림 매수를 좀 할 수도 있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산업 내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에서도 화장품은 전 좀 안 좋게 보는 편이다. 이렇게 카지노 쪽은 롯데관광개발인가? 이쪽 보니까 오늘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GK라든가 파라다이스 좀 많이 흔들렸어요. 네. 최근에 추세적으로 움직였는데 수급 전체적으로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고 단기 변동이 온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화장품 쪽하고 카지노나 레저 관련 쪽하고 좀 다른 밸런스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예. 두 번째 쪽에서 카지노나 레저 관련 쪽에서는 추세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세액 공제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믿었던 애플의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관련해서 보면은 뭐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지만 애플 입장에서도 테슬라가 이제 계속 원가 절감이란 부분들을 얘기해서 반값 자동차 얘기하듯이 애플도 사실 이제 고가의 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판매 부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너무 고가니까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내재화 작업을 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LG라든가 삼성 쪽에 많이 기댔던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자체 뭐 마이크로 LED를 탑재한 그런 디스플레이를 몇 년 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빠르면 내후년 뭐 조금 지연돼도 한 2026년부터는 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전망이 나온 거고요. 이미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일부 인텔이나 이런 쪽에 맡겨놨던 거를 자체 칩으로 좀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위해서 외부보다는 내부적인 어떤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관점에서 뭐 사실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는 맞는데 주가로 보면 사실 어제 오늘 뭐 그렇게 크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뭐 그런 옛날에도 몇 번 이런 이슈들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내재하고 완성되지 않았고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또 조금 신용만 하면서 원가 절감을 또 외부 업체들한테 좀 전가시키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숫자로 좀 줄어드는 거는 최소 제가 생각하기엔 한 2026년도 이후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한 3년 정도 시간이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큰 주가 반응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애플이 지금 LG 디스플레이 매출의 36%를 차지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요. 타격은 타격일 텐데 그러면 이 삼성 디스플레이도 타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애플이 자체 개발하고 이러면?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중 자체도. 그리고 사실 그 36%라는 비중이 통으로 날아가 버리면 어마어마한 타격이지만 주가 자체가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건데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게 이번에 애플이 디스플레이 얘기하기 전에 이제 반도체 칩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퀄컴이나 뭐 이러한 기업들이 좀 이제 디메리트를 좀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글쎄요 얘네가 그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마이크로 LED로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로 LED의 수율을 과연 맞춰줄 수 있냐, 단가를 맞춰줄 수 있느냐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디자인을 하고 기능을 덧붙여서 생산을 한다 손 치더라도 어디에서 생산을 할 것이냐. 결국은 글쎄요 외주를 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말이 자체 생산이지 완전히 애플이 그냥 통으로 자체 생산을 하긴 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반응은 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애플워치에 들어갈 디스플레이도 24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25년까지는 좀 또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보자면 이 기조 자체가
어떤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뭐 LG 디스플레이나 뭐 내지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결코 좋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게 한순간에 바뀌는 건 아니다. 마치 이제 디스플레이가 예전에 LCD에서 OLED로 넘어갈 때도 LCD 없앤다 하면서 이게 몇 년을 끌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형태로 저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CD 이쪽은 지금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를 애플과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디스플레이 얘기할 때 늘 중국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의 영향 때문에 이미 빠질 만큼 빠졌잖아요, 주가도. 사실상 LCD는 다 넘어갔죠. 네. 근데 이거 좀 팩트 좀 체크를 해드리면 아이폰 14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급받는 게 82%. 네. 그리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12%. 네. BOE가 이제 뭐 한 5% 내외 아주 미약한데 이게 이제 아이폰 15 신작 모델이 나오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공급하는 게 아이폰에 한 50%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한 30%에서 25%대까지 올라가고요. 중국 업체 BOE가 한 10%, 15% 이상 올라가는데 이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 OLED는 기술 개발인 거지 생산 라인을 뭐 구축하고 이런 현실적인 가능성은 굉장히 앞서간 얘기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이런 이슈화가 된 것은 제가 봤을 땐 제 생각에서는 또 한 가지가 협상 과정에 있어서 단가 낮추기가 됐지 네.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애플에서 이 VR 헤드셋, MR 헤드셋을 내놓는데 이게 출시가 원래 1월 정도였는데 늦어져서 한 5월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는 VR 헤드셋에 LCD가 들어가는데 네. 사실 증강현실을 더 구현하려면 이 마이크로 OLED가 더 선명하게 구현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LCD에서 OLED로 탑재하다 보니까 협상 과정에서 어떤 이슈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애플에서 단독적으로 2024년이든 5년이든 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직접 탑재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당장의 현실 가능성 그리고 이 우리나라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 실질적인 생산에 타격을 줄 만한 상황은 아니고 네. 올해는 오히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좀 물량이 뺏기니까 중국이 좀 더 늘어나고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뭐 디스플레이 업계 현 시점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과연 단가 협상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죠. 네. 그리고 마이크로 OLED는 소니가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하고 LG디스플레이도 올해부터 개발을 착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개발 단계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서간 이야기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이거 LG 디스플레이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들 그동안에도 큰 변화 없었는데 더 불안해할 것 같아요. 전 사실 참고로 많이 아시겠는데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에게 좀 미워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는 제 기준에 못 제가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장을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신고가 상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수익성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LG 디스플레이 앞으로 그래 OLED 좋을 거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성으로 보여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저평가됐다 얘기합니다만 저는 뭐 향후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단기적인 반등 구간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상승의 어떤 추세로 주도 상승하는 기업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네. 투자의 관점에서 좀 많이 배제해달라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올해도 뭐 기적 반등이 있겠습니다만 기대치는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시장에 저평가된 주식이 솔직히 널려 있죠. 그런데 이 저평가된 주식이 왜 저평가됐는가? 시장 전반적인 환경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업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는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경주마를 통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 또 할 텐데 한화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제법 돼요. 3조 2천억을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큰 규모고요. 현재 발전 시설이 1.7기가와트라고 알고 있는데 한 5배 정도로 용량을 키우는 네. 이름도 아주 거창하더라고요. 솔라 허브라고 해가지고 미국 최대 태양광 생산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어저께 이제 바이든께서 뭐 한마디 하셨죠. 예. 미국의 위대한 승리자 뭐 결국 자화자찬인데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이제 멘트를 해주니까 아무래도 힘을 좀 받는 거죠. IRA 관련해서도 뭔가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2024년도 하반기부터 실제적으로 생산 캐파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IRA 관련해서 미국 내 생산 시설에 대한 그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시기랑 맞물리기 때문에 풀 캐파가 생산이 되면 한 1조 정도 세액 공제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 네. 향후 10년 동안 누적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8조 정도 예. 누적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투자된 거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리워드를 받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가치가 올라가는 면이 거의 3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네. 다 뽑았네 벌써. 다 그럼. 뽑았다라는 뭐 제대로만 투자만 돼서 만들기만 하면 뭐 결국 네. 그냥 남는 장사하는 개념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시장에 예. 나오면서 사실 오늘 하나솔루션 그 리포트가요 아침에 제가 얼추 재보니까 한 20개 이상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저마다 그냥 좋다 해가지고 가치를 한 7만 원대 이상 이렇게 막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직접 생산되는 건 몇 년 후잖아요. 완공이 된 다음이고 네. 이걸 3조 2천억을 투자한다는 건 시설 투자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뭐 부품업체니 뭐 이런 데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겠는데요. 그렇죠. 뭐 그런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게 뭐 아무 얘기가 없다가 뜬금없이 툭 던져진 이슈라고 보긴 좀 어렵고 네. 작년 말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래서 이 하나그룹 내에서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밑작업들을 이미 작년에 다 했고 관련된 뉴스플로우가 이미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예견이 됐던 거지만 언제 나올지만 몰랐던 거지 그 부분이 이제 나온 시장에 노출이 된 그러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히 이러한 대규모 어떤 시설 투자가 있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중소기업들이 또 수혜를 보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보면 뭐 네옴시티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좀 튀는 현상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소위 말하는 모멘텀 플레이가 좀 가능한 분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는 저는 그냥 심플하게 하나솔루션을 보는 게 맞다라고는 봅니다. 다만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관련된 리포트도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이 양산이 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 미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라는 거 그리고 본격적인 생산이 들어가고 하는 거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한 2년 터울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안해서 너무 따라 사지만 않는다면 소위 말하는 이제 눌림목 공략을 한다면 괜찮은 투자 포인트가 잡힐 것이다. 이 종목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긍정적인 어떤 트리거가 좀 필요했던 순간에 나온 좋은 신호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관련해서 다른 주 그리고 풍력에서도 CS 윈드 같은 경우에 오늘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다른 이 유사 업종의 그 주식은 주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 이 소식을 통해서 하나솔루션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에 공감은 하는데 네. 방금 전에 앵커님 얘기했듯이 2년 후에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증설되는 거. 예. 그 증설이 다 되면 몇만 가구냐면 1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지금 이게 현재 1.7기가와트입니다만 뭐 조지아에 달튼 공장이 있고 곧 네. 증설을 또 하고 올해 그다음에 카터스빌에 또 공장에 증설을 합니다. 이거 다 합하면 이제 8기가와트가 넘는데 이게 130만 가구거든요. 많은 건 아니죠. 어떤 미국의 전체 가구가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인데 그렇다면 하나솔루션이 돈 벌려면 증설이 끝나고 나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된 건 태양광 패널만 꽂아놓으면 전기가 들어온 건 아니죠. 네. 그럼 공사를 해야 되겠죠. 공사를 하면 인프라 투자니까 불삭기도 필요하겠죠. 네. 또 당연히 케이블이라든가 전선, 전력 기기 인프라가 들어가겠죠. 네. 뭐 변압기라든가 송전압이라든가. 그래서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관심을 더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태양광 산업 및 풍력 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태양광과 풍력 사업에 집중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먼저 선투자 이루어지면서 그에 관련된 인프라든가 전력기기 관련주도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케이블 쪽에서 LS그룹이 좀 많이 움직였다 반응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저는 이 소식은 태양광이 나쁘다가 아니라 태양광 산업에 집중된 투자나 풍력에 집중된 투자에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관련된 기업을 찾는 것이 실제 더 빠른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 어제 밤에 보면은 미국 풍력주인가요? 뭐 하나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게 있던데 그거는 왜 갑자기 이렇게 요동을 친 거죠? 제가 밤사이 풍력 쪽 오는 건 체크를 못 해봤고 네. 모르겠고 오늘 아침부터 사실 이제 하나솔루션 이슈가 불거지긴 했는데 네. 실제 사실 아침부터 우리 풍력주들이 좀 강했어요. 네. 태양광 쪽에서도 조금 소형주들이 뭐 10%짜리들 나오는 것도 있었고 네.
CS 윈드라든가 CS 베어링 계열 같은 또 종목이나 며칠 전부터 좀 강한 뭐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도 풍력줄에서 강한 모습이 나왔고 이제 앞서서 이 이제 하나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약간 흔히 말하는 이제 트리거라고 표현하는데 그동안 신재생이 약간 묻혀 있었거든요. 왜 유가가 좀 내려오면서 신재생에 대한 필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하나솔루션이 딱 한번 뭔가를 터트리면서 또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슈까지 같이 좀 가미가 되고 스프들이 뿌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원전주도 좀 올라갔고요. 네. 수소 종목들도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텍소노미 계열의 그런 좀 신재생 에너지급 종목군들이 같이 좀 동반해서 올라가는 모양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올해 괜찮은 주식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중국이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리오프닝주 꼽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 쪽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제대로 갈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참 지금 올해 1월 달이 지금 2주도 채 안 지났는데 네. 그 섹터 순환이 정말 빠릅니다. 네. 요즘 보면 확실히 순환매가 빠르고 사실 1월 초부터 진행이 된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매기의 흐름들을 보면 소위 말한 테크류의 주식들, 그러니까는 미래의 기술이라고 하죠. CES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던 뭐 대표적인 게 챗봇과 관련된 AI 쪽이 정말 강했고 네. 그리고 뭐 로봇 관련주 정말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테크류의 주식들이 강했는데 어제 이제 막판에 시간을까지 해서 이제 보안 주식들이 급등을 좀 했었어요. 보안 주식들. 네, 보통 테크류 주식들 올라갈 때 네. 기본적으로 과거에 히스토리컬하게 보면 보안주 올라가면 약간 요 사이클이 한 마디가 끝나거든요. 그 흐름과 이제 맞물리면서 어제부터 이 신재생이 움직이 또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원전도 또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섹터 순환매는 좀 원활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제 매매를 하기에는 이 섹터 저 섹터를 계속 옮겨 다니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을 좀 하게 되고 사실 지금 질문을 주신 거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올 한 해 얼마나 좋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좋기는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탑픽은 아닙니다. 탑픽 섹터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은 갈 수 있는 섹터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사실 탑픽이라 함은 이제 아무래도 상승률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대표주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사실 않았어요. 네. 계속 시장이 어려워도 오히려 굉장히 추세를 잘 유지를 해줬던 편이거든요. 이러한 종목들의 상승률보다는 저는 다른 해보다도 확실히 올해는 많이 빠져있는 쪽에서 급등하는 종목이 나올 거다라는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탑픽까지는 아니지만 좀 무난한 상승률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질문해 주셨던 거 네. 브로드윈드 에너지. 네. 네. 수주 그게 이렇게 확 오른 거예요? 네. 미국에서 올랐던 거? 네. 네. 수주 소식이 2천억 정도. 수주 소식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식이 수주했는데 네. 친구 따라 강남 간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들도 뭐 따로 수주 그 영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태양광이나 풍력 신재생 에너지 쪽은 수주 산업이잖아요. 네. 근데 그 수주를 하려면 어디서 계속 정부에서 돈을 써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에는 이쪽이 기대치가 있을까요? 네. 우리도 뭐 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겠다. 정책적으로 좀 달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도차가 전 정부하고 현 정부하고 정책적으로 분명히 다른 친환경 에너지 쪽이 지금 포커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원자력 쪽. 네, 원자력 쪽이도. 네. 원전도 어쨌든 친환경으로 이제 녹색 에너지 톡했으니까 네. 뭐가 됐든 다 투자잖아요. 에너지 투자. 근데 국내에서는 이 키워드와 이 이슈가 힘을 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데 해외에서는 미국 계속 돈을 퍼붓고 있는 거 맞고요. 유럽에서는 지금 전쟁 소식 때문에 지금 에너지 날이니까 여기도 계속 풍력이든 태양광을 키워가야 하는데 이제 풍력하면 영국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외 수주 소식이 나올 때마다 기대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반등은 저는 이것이 나왔으니까 얘 주도주가 계속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작년 하반기에 IRA 1위화법에서 가장 수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태양광 기후대응법 중에 태양광이었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강한 시세를 줬고 올해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굴곡스러움이랄까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어떤 변동 속에 있지 주도 상승을 작년 상승했던 폭만큼은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이거 오른 거에 영향도 있겠지만 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가는 거하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인가 기후 포럼에 네. 우리 대통령이 가잖아요. 네. 요거 때문에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가 관심을 받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것은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돼가고 있는 게 기후에 관련된 뭐 모임 있다 그러면 그렇더라고요. 뭔가 발언이 나오잖아요. 네. 그 시장에서는 그런 키워드에서 어떤 수급의 논리 네. 차원에서 아무 소식 없는 주식 올라가는 것보다 뭐라도 하나 건질 게 있는 소식에 좀 비빌 수 있는 네. 그런 수급이 좀 움직임이 오늘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자동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많이들 담고 계신데 이게 슬금슬금 어떻게 16만 6천 원대인가요? 오늘 그렇게 간 것 같던데요. 네, 뭐 오늘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은 부진한 네. 편이었는데 오후 정도 돼갖고 가장 그래도 좀 상승률 측면에서 좀 유리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차 계열이 아니었나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래서 좀 뭐 가십 기사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정의선 회장이 뭐 그쪽 업계에서 1등을 했다라는 네. 차 산업의 뭐 영향력 인사 1등을 했대요. 네. 작년에 같은 조사를 했더니 5등이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국무차관 만나가지고 IRA 관련해서 현대기아차가 받고 있는 차별을 좀 해소해다오라고 이제 네. 뭐 얘기한 부분도 좀 기사화된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인도 쪽 얘기가 네. 나온 네. 것이 있는데 인도가 연 판매량이 전체 캐파가 한 400만 대가 좀 넘는 시장인데 그 중에 현대차가 25년 만에 작년도에 제일 많이 팔아서 네. 약 한 80만 대 정도를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치의 이제 흐름이 나오는 데다가 이제 대기 수요까지도 좀 나오면서 인도 시장이 아시는 대로 인구가 대단하잖아요. 네. 예, 인구가 뭐 거의 중국하고 그럼요. 비슷할 정도고 시장 캐파 규모가 세계 3등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굉장히 그 점유율을 높이면서 선전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부진한 면을 좀 상쇄할 수 있는 면들이 네. 부각되면서 최근 흐름들이 기관 중심으로 좀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주면 뭐 대단할 텐데 그리고 이 앞에 미국 점유율 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난해 집계일 것 같은데 IRA 이제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이제 예. 올해는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게 양상이 달라질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사실 그 IRA 관련돼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네. 글쎄요. 이제 사실 현대차, 기아차가 대표적으로 주가가 못 간 이유죠. 이 IRA 법안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인데 사실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은 전 좀 많이 반영이 돼 있긴 하다 분명히 뭐 그런 판단은 좀 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 알려진 바에서 이제 현대차, 기아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더 얻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오게 되면 네. 뭐 정책적으로 그런 뭐 내지는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게 되면 그거는 큰 호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안 좋은 부분이죠. 안 좋은 부분인데 이미 주가는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싼 구간에 있다. 지금 실적 가지고 보기가 좀 어려운 네. 주가입니다. 네. 현대차, 기아 이쪽이 실적이 되게 좋아요. 실적이 되게 네.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작년 하반기에 빠지기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저가에 대한 반발 심리도 최근에 좀 가미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기 현대차도 20만 원대에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참 안 가는데 네. 근데 미국 시장도 보면은 기아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풍기 현상 빚고 이럴 정도로 인기 많습니다. 예, 인기가 많다는데 주가에는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이겨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가지고. 네. 근데 현대기아차에서 인도 시장하고 이제 중국 시장 같이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좀 약간 그 수치는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네. 여러분들 그래도 큰 데드라인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북미 시장, 미국 시장에서는 신차 판매가 약 1,800만 대. 중국은 2,000만 대가 넘은 지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유럽을 다 하면 한 1,600만 대. 이게 1년간 연간 신차 판매량 거의 기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170만 대에서 150만 대. 일본이 한 400만 대 정도. 그 러시아든가 브라질 등 인도가 한 4, 5년 전에 한 250만 대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인도가 400만 대를 넘어섰어요, 작년에. 그 일본만큼 커졌으니까 굉장히 커진 거죠.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인도의 사륜차는
점유율이 어떻게 되냐면 시장 내에서 작년 2021년도 기준 제가 찾아왔는데 사륜차는 2%밖에 안 돼요. 인도 영화 한 번씩 보신 분들 있을 텐데 다 이륜차란 말이에요. 네. 이륜차의 비중이 60%죠. 그러니까 앞으로 14억 명의 인구가 더 증가하면서 인도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더 증가할 것은 뭐 GDP가 상승하면서 1인당 GDP가 그 상승 속도가 좀 더디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사륜차 시장이 커지는 것은 뭐 아주 기대치가 높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도 시장에서의 지금 점유율 2위를 하고 1위는 이제 경차인 스즈키거든요. 네. 일본 차. 그 다음에 2위가 현대기아차고 한 점유율이 20% 정도 넘거든요. 그리고 3위가 타타고요. 그래서 이 현대기아차가 인도 성장률은 저는 상당히 기대치 높다. 앞으로 좋게 보죠 좋을 것 같은데 관건은 중국에서는 완전 찬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은 지금 거의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적자 부분이 발목을 계속 잡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을 완전히 털어낸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중국 시장 내에서 환골탈태해서 전환점을 맞이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인도 시장에 성장해서 돈 번 걸 가지고 중국에다 메우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성장에 대한 반감이 있겠죠. 그 북미 시장에서는 내연기관의 제네시스 고급 브랜드 좋긴 한데 결국 전기차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하반기에. 근데 느닷없이 작년 9월에 IRA 법안이 나오면서 여전히 그게 발목 잡고 있는 것이다. 뭐 이번에 좀 일정 부분 상용화차, 법인 렌터카 차량에 대해서 판매 보조금 하겠다는데 굉장히 미비한 물량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IRA가 확실한 개정이 되지 않으면 올 상반기에 북미 시장에서의 현대기아차의 신차 출시가 네. 전기차가 예고가 돼 있다 하더라도 기대치는 분명 반감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현대차 기술적으로 또 한 가지 제가 보는 통계 중에 아래 꼬리가 없는 연봉은 없어요. 근데 올해 15만 4천은 현대기아차가 시가 저가 동일하거든요. 예. 그 시가 저가는 한 번은 다시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예. 저는 연초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는 현대차는 뭐 반등 나온 거 그렇게 반기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어허. 오히려 한 번은 현대차는 저점이 한 번은 탁 이탈했다가 다시 그래요. 올라오면은 그때 관심을 가질지언정. 아,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20만 원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16만 원대의 매력적인 구간이냐. 그래서 이걸 좀 담아봐도 되겠느냐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한번 네. 밑으로 다시 갔다 간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겠네. 저는 사실상 그 한 번도 단 한 번 현대차가 네. 시가 저가 대형주 중에서 시가 저가라는 거는 연초에 시작하자마자 당일 시초가의 저가랑 동일한 가격에서 네. 꼬리가 없이 그냥 올라간 적은 국내 대형사다 보시면은 예. 없습니다. 그런 통계적인 기술적 분석이. 음.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그럼 나 기왕이면 현대차 올라가는 것 보이더라도 네. 한번 그 자리가 이탈하면 그때 저가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해볼까. 네. 지금은 서두르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그래요. 보십니다. 예. 네. 그럼 자동차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테슬라 말이에요.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꾸준히 사고 있는 테슬라인데 이거 누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테슬라가 지금 담아도 되는 구간입니까? 이건 좀 더 봐야 되는 겁니까? 한번 테슬라 분석해 보신 분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사고 계시니까 네. 객관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하면 네. 예? 제가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 관점이니까 100달러에서 네. 기회가 한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가 전기차의 절대 강자는 이제는 아니지 않나? 뭐 벤츠에서도 만들고 BM에서도 만들고 뭐 현대차도 잘 만들고 있고 네. 그렇다면 굳이 전기차를 테슬라만 사야 돼?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관점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뭐 서둘 필요는 없는데 악재하고 호재가 있어요. 테슬라는 전기차의 절대 강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두 업체고 그리고 그 선두. 테슬라는 전기차에서의 선두 업체보다 사실 자율주행에서의 선두 업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해서 선두 업체니까 그 프리미엄 가치는 더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좋다. 네. 그래서 하락한 국면에서 급락한 국면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뭐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 그럼 악재는 방금 얘기했던 전기차 너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올해 신차 출시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좀 소비자들의 어떤 눈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이것은 제가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재벌집 막내 아들이면 제가 알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판매가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어요. 네. 다만 경쟁하는 업체들 신차 출시가 올해부터 계속 많이 나오면서 네.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가 자율주행 얘기도요. 네. 그
유럽의 골목골목을 차가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골목골목을 자율주행이 갈 수 있을까? 자율주행이 나와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네. 고속도로 이런 데나 가는 거지 이게 골목을 다 인지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앞서 있는 건 테슬라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 실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 앞서는 것은 아주 골목까지는 아니지만 국내 같은 경우 워낙 도로 사정이 좋잖아요. 상암동 쪽은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예,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슈화가 될 때 테슬라가 주가 상승 모니터링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가격을 보다가 네, 한번 덤벼볼 만은 하겠어요. 그렇죠. 저가에서 해볼 수 있는 가치 네,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그 반도체하고 금융주를 그렇게 우리 걸 사거든요.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대형주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대형주를 담는 이유는 그 나라의 가장 그 튀는 주를 그냥 이렇게 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분석을 쫙 해보니까 이게 좋아서 그러는 겁니다. 뭐 대형주 사실 이제 뭐 아까 리포트 얘기 초반에 좀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 한 2,500개 중에 흔히 말해서 뭐 그 리서치에서 유니버스에 담아가지고서 분석하는 기업들은 한 200개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거기다 최근에 리서치 센터들이 거의 와야 되거나 인원들이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분석이 되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중소형주는 아마 사고 싶어도 거의 정보가 없어서 못 살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사실 그냥 숫자들 재무제표상으로 여러 기업들 분석하다 보면 최근에 업황의 부진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에 대한 적자 얘기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최근에 계속 영업적으로 해왔던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은행주들 이번에 뭐 위기다 하지만 어떤 은행도 구조적으로 지금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최근에 뭐 정부에서도 의지가 부동산 대출 규제도 거의 다 또 네. 풀어주는 상황에다가 미분양 주택도 정부에서 사주는 걸 검토하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차주나 뭐 이런 쪽 입장에서는 큰 신음을 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어저께 이제 그 금감원장께서 지나친 대출금리 인상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은행주가 잠깐 눌림이 있긴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은행주 또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서 뭐 나서가지고 주주 환원율을 높여라 이런 얘기를 네. 또 쿠션을 막 때리고 있으니까 은행주 사놓으면 일단 배당 충분히 받을 여력이 네. 열릴 것 같아. 그리고 뭐 제조기업하고 퍼를 비교를 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만 퍼 기준으로 보면 한 3, 4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배당 여력을 땡길 수 있는 기업이란 차원. 그리고 반도체는 어찌됐든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업황을 타개할 수 있는 뭐 아시아 1등 주식들 아니면 세계에서도 탑 티어에 속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하면서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기꺼이 받아주겠다라는 일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물량들은 충분히 대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권들이 요즘에 또 예대 마진을 좀 이렇게 폭을 넓혔어요. 왜냐하면 예금 이자는 안 올리더라고요. 네. 동결 내지는 조금 떨어진 이자들을 많이 받는데 이게 대출 이자는 또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을 늘리고 있는데 정부에서 대출 이자 좀 살살해 이 얘기는 잘했던 것 같아요. 대출하는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힘들죠.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뭐 거의 뭐 어닝 쇼크인데도 생산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산 얘기는 없는 겁니까? 근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얼마 전에 CT였던 것 같은데 네. 그쪽에서의 이제 보고서에서 이제 언급이 좀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뭐 반도체 주들의 어떤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매수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사실 지금 시점도 그렇고요. 이게 단순하게 진짜 한국 시장을 사기 위한 자금만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 이런 주식들에 외국인들이 자금을 집행한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이러한 케이스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냐면 실적이 완전 쇼크인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가끔 네. 보면
그러니까 시장이 원래 빨리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경기보다 빨리 움직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미래가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지는 거 아니야? 그게 좀 반영이 미리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는 딱 그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올해 전체 시장의 화두는 리세션인데 이 리세션의 길이가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최근에 이러한 현상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의미는 있는 그러한 수급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채 발행에도 성공을 했고 네, 오늘 보니까 서버용 D램 세계 최초 인증도 받았고 네. 이런데 주가는 오늘 그렇죠? 네. 조금 떨어졌죠? 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 오늘 코너에서 제가 제일 신경 써야 될 코너라고 봐요. 시청자분들이. 예. 먼저 삼성전자, 은행주 둘 다 반도체 산업하고 은행주는요 경기 민감주예요. 예. 내수 경기가 좋아지려면 은행 산업이고, 그다음에 수출 경제라든가 전 세계의 어떤 IT 경제가 좋아지려면 경기 회복되려면 IT 기본 근간이 된 반도체가 좋아져요. 네. 근데 이 두 기업이 최근에 들어서 연말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예.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의미 있고 상징적이라고 봐요. 반도체 쪽 얘기하면요, 이 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제가 하나 준비하는데 재고가 감소. 오늘 이제 KB증권에서 김동원 연구원의 자료를 봤는데 재고 감소 맞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DRAM, DDR5인데요. 원래 작년부터 출시가 돼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까지 5%가 안 됩니다. 침투율이 4%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드디어 인텔에서 출시했죠. 사파이어 래피즈. 호환되는 CPU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이제 5월 달 정도 들어가는데 바로 지금 4%밖에 안 되는 침투율이 전망되는 거 보면 20%에서 40%대예요. 당연히 서버 D램은 작년에 대기 수요인 거죠. DDR5를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연계가 안 되잖아요. CPU가 호환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작년 내내 대기 수요가 지연돼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올해는 키워드는 DDR5다. 작년엔 하반기에는 IRA였다면 올해 상반기에 키워드는 DDR5다라고. 그리고 감산을 하지 않겠다 했죠. 이게 표현에서 정확히 그 워딩 보면 인위적 감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이라는 거 우리 아나운서님이 계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자연스러우면 반대인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반대로 하면 자연적으로 감산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꾸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지금 생산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산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 그건 남아 있는 거죠. 자연스러운 감산은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으니까. 시장의 흐름이 그렇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위적 감산을 하지 않겠다는 건 감산을 안 하니까 큰일 난 얘기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DDR5의 본격적인 침투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DDR4의 재고 감소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DDR5가 수익성이 현재 DDR4에 대비해서 많게는 40%, 적게는 한 30% 수익성이 평균 단가 수익이 그런 점에 있어서 올해 상반기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반도체의 상승 흐름은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은행주는 한 가지만 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은행주는 금리 인상 시기에 상승 안 한 적이 없어요. 작년에 금리 인상했다가 빠졌잖아요. 근데 결국 올해 보면은 작년 빠져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경기 규제 완화한 소식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좋은 소식이거든요. 돈을 풀어주겠다는 얘기니까. 그건 우리나라 아파트 뭐 금도끼, 은도끼와 비교할 수 있어요. 금도끼, 은도끼, 네 도끼냐? 아닙니다. 아파트 네 거냐? 은행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대출 다 돼 있고. 근데 은행에서 이 대출 규제 완화해 주니까 우리도 돈을 풀고 싶은데 당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래서 은행주들은 모멘텀 살아나고 있다. 둘 다 긍정적인 시각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규제 풀면서 대출 금리 너무 올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 많이 대출을 받아서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이버, 카카오도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담고 있죠. 이거는 많이 떨어져서 담는 겁니까? 가능성을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일단은 낙폭이 진절이 날 정도로 좀 세다라는 측면이고요. 정말 망할 기업 아니면 고점에서 한 60% 이상의 하락을 하고 나서는 그 언제라는 시점을 딱 꼭 집어서 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어떻게든 오른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결국은 나중에 평가를 받겠지만
포시마크라고 하는 그 미국의 당근 땡땡 같은 그런 기업을 인수한 효과라든가 오늘 또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엔터가 한 1조 2천억 투자를 받는 식으로 얘기 나온 부분들 물론 오전에는 좀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았다가 오후에는 지켜내지 못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저찌됐든 약간의 이제 긍정적인 신사업이라든가 뭐 투자 유치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면서 수급들을 조금 유인하는 효과들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런 관점입니다. 이럴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한 것은 삼성도 그렇고 뭐 금융주도 그렇고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가구 있잖아요. 가구 있을 때 올라타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세세하게 따지면은 위치를 조금씩은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저는 열려 있다라고는 보는데 이제 관점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섹터마다.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꼭지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워낙 많이 빠져서 상승률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추세는 돌리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큰 추세는. 하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퍼센테이지는 꽤 높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는 여전히 매력은 있는 구간이다. 다만 요거를 또 제가 지금 뭐 차트를 볼 수는 없지만 제 기억에는 차트상은 밑에서 이제 그 하나하나 단계 그 하나하나 올라오고 있거든요. 계단식으로 그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유는 일단 매물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해소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구간마다 이제 그렇죠. 파려는 분들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계속 무슨 뭐 한 단계 뭐 1탄 왕 깨듯이 이렇게 퀘스트 깨듯이 올라가는데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좀 분명히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이다. 좀 오늘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큰 추세는 못 바꾼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저도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전 큰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뭐 앞서 이제 DDR5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도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리세션이 생각보다 안길 수 있다라는 신호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굉장히 분명히 의미 있는 지점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삼성전자 밑단에 있는 소부장 있잖아요. 이쪽은 확실히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쪽은 어때요? 금융 쪽은 지금 지난주에도 사실 질문이 나왔었어요. 아까 사실 테슬라도 지난주에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는 100불 깨면 사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101불인가 찍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못 샀어요. 이게 두 자리로 가면 살만한데 101불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은행주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최근에 은행주의 상승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은행주는 만년 저평가 이제 섹터지 않습니까? 앞서 뭐 행동주의 펀드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은행주가 거의 뭐 파산 직전의 평가를 받고 있다. 굉장히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워딩을 썼는데 그 자산이 많거나 뭐 이런 우리가 전형적으로 계산하는 그러한 뭐 멀티플이 엄청 싸거나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뭔가의 좀 재평가 움직임이 작년부터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게 뭐 제가 종목 언급을 해도 되나요? 뭐 다우데이터, 뭐 다우기술, 삼천리 막 이러한 기업들 보면 작년이 하락장이었나 싶습니다. 차트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냥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의 특징이 또 그러한 공통점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의 일환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단순하게 정책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튀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들 궁금해하는 게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게 이제 상승장의 트리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발목을 잡는 왼수가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좀 발목을 잡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오늘 이제 6.6% 이상만 발표되지 않으면 시장에 무난하게 갈 것 같은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하다고 하면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고 봐요. 그건 결국 FOMC예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FOMC가 발표하면 올랐다니까요. 작년 한 해 빠졌어도 하루 이틀 2, 3일 빠졌어도 결국 다시 올라왔다. 그래서 이번에 FOMC 발표하는 기점에서 시장이 흔들었다 올라갈지 그냥 올라갈지 저는 사실상 의미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경주마에서 오늘 제가 새해 첫 출연인데 저는 올해 조심스럽게 연저점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술적 분석은 나왔다.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했을 때 2180도 오늘 만기 날이었어요. 옵션.
오늘 옵션 만기 때 코스피 200 지수가 309.8 하나는 자리를 넘어서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 저점을 2월 달 옵션 만기까지 깨지 않는다면 그리고 상단이 이제 조금씩 높아진다면 이거는 그때가 제가 확률 상당히 높게 나왔다. 네. 지금은 확률적으로 한 90%의 가능성이 있다. 2180은 올해 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능성에서 위쪽으로만 좀 더 높아진다면 오늘 이 지표만 좀 긍정적 나와서 미국 증시 한 단계 더 레벨업 된다면 뭐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봐요. 아, 어쨌든 기분 좋네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끝을 봤다니까. 이제 올라가는 일만 네. 남은 거니까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경주마가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과 직접 이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1월 14일 토요일이에요. 낮 12시고요. 장소는 코엑스 401호 컨퍼런스 홀입니다. 정광우, 염승환, 이경락, 박한샘 이런 전문가가 새해 주식에서의 필승 전략을 여러분께 제안해 주실 겁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토요일도 경주마는 달립니다. 오늘까지 하고 금요일 쉬고 토요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